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년 등과 부득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출세해도 말년이 좋지 못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너무 늦은 나이에 운이 찾아와도 그리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운을 잘 타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크릿 풍수.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 풍수사로 국내 유수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부자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운을 잘 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풍수지리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행운의 열쇠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건 미신에 불과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편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을 좀 달리 먹기로 했습니다. 기껏해야 가구를 옮기거나 벽에 기운 좋은 그림을 걸거나 하는 간단한 일들인데 정말 이걸 실천했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정말로 풍수의 덕을 본다면 복과 행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며 부자의 집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반드시 쫓아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집안에 모란꽃 그림을 걸어두면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도 심심해 보이는 벽에 모란꽃 그림을 걸어볼까 하고 찾아봤는데 너무 예쁜 그림 액자를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색상도 사이즈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저도 집안에 하나 걸어둘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책 내용처럼 재물운도 좋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화면 하단에 제품 보기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안에 좋은 기운이 쏟아지게 하는 법 같이 읽어보시죠. 성공운을 불러들이는 식물. 나의 운에 맞는 식물이 있다. 사람들에게 집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다. 이 공간에 꽃과 나무가 있으면 한결 아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마당이나 발코니에 정원을 만들거나 크고 작은 화분을 집안 곳곳에 두는 이유는 싱그러운 식물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서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식물은 건강운과 재물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식물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풍수학에서는 아무리 잘 꾸며놓은 정원도 집주인의 기운과 맞지 않으면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사람과 식물의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면 또는 기싸움에서 사람이 진다면 정원을 가꾼 보람이 없을 것이다. 큰 나무는 사람의 생기를 빼앗는다. 우리 조상들은 집 마당에 큰 나무가 서 있으면 흉하다고 여겼다. 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큰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괴롭다, 가난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 곤과 비슷하지 않은가. 빈곤, 피곤, 곤경, 곤란 등 곤이 들어있는 단어만 봐도 큰 나무를 왜 불행과 재앙을 가져오는 흉물로 생각했는지 알만하다.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일리 있는 얘기다. 큰 나무는 집에 벼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한 존재다. 천둥번개가 칠 때 키가 큰 나무 아래는 위험하다. 또 담장과 가까운 큰 나무는 도둑에게 사다리가 되어준다. 나뭇가지를 밟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는 꼴이다. 나무 그늘이 넓으면 마당이 늘 축축해서 이끼가 잘 자라고 해로운 벌레의 서식처가 되기도 한다. 미관상은 물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집안의 생기를 나무에 뺏기는 형국이다. 흙 속에 포함된 적정량의 수분은 만물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는 생기다.
그런데 큰 나무가 있으면 물기가 메말라 푸석푸석하고 생기 없는 땅이 된다. 광합성 작용을 위해 큰 나무가 땅속의 수분을 전부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땅속 수분이 증발하면서 집안의 미기후가 조절되는데 큰 나무가 땅속 수분을 다 써버려 집안 공기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 평소 감기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 큰 나무는 독이나 진배 없다. 그렇다면 정원수 높이가 어느 정도일 때 흉할 곤이 될까? 맨 위쪽의 나뭇가지가 건물 지붕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감나무, 살구나무, 소나무, 목련나무 등의 높이가 지붕선보다 낮다면 흉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나무가 자라 지붕선보다 높아지면 격가지를 잘라주어 지붕과 높이를 맞춰준다. 마당뿐 아니라 실내, 다시 말해 아파트 거실이나 발코니에서 큰 나무를 키우는 것도 좋지 않다. 이때 나뭇가지의 잎이 천장에 닿으면 흉하고 닿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여러 식물들 가운데 벤자민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린 나무가 몇 년 새 훌쩍 자라 잎이 천장에 닿을 수 있다. 사실 큰 나무는 실내에서 키우기 어렵다. 게다가 잎이 많은 식물은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지만 밤에는 사람처럼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실내 공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장사운이 좋아지는 나무. 건물 로비나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키 큰 나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눈길을 끄는 나무들은 대개 인조나무다. 인조나무라도 벤자민이나 벚꽃은 보기 좋다.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잎과 예쁜 꽃, 마치 살아 숨쉬는 자연을 실내에 들여온 기분이다. 단조롭고 삭막한 분위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인조나무를 세운 것이라면 성공적이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우선 모양부터 불길하다. 천장을 떠받드는 모양새로 우뚝 서 있는 인조나무 잎들은 마치 우산을 펼쳐놓은 것처럼 둥글고 넓게 퍼져 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공간 가운데 서 있는 큰 나무의 모습은 전형적인 곤자 형태다. 장사운이 좋을리 만무하다. 게다가 천장 높이에 맞추려고 큰 나무 몸통을 인위적으로 싹둑 잘라냈다. 초록 잎사귀와 꽃이 무성하게 달려있다 한들 좋아 보이지 않는다. 벽을 따라 일렬로 세워진 자작나무나 대나무도 마찬가지다. 굳이 윗부분을 잘라 높이를 똑같이 맞출 이유가 없다. 자연 상태에서 중심 가지가 잘린 나무는 크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듯이 인조나무는 가게의 성공운을 떨어뜨린다. 나쁜 것은 잎뿐만이 아니다. 인조나무에 매달린 수많은 천조각 잎은 먼지가 쌓이기 쉽다.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잎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기 어렵다. 문이 열릴 때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가게라면 머지않아 파리가 날아다닐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건 적당한 높이에 살아있는 나무다. 굳이 인조나무를 세워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비교적 키가 작은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중심 가지를 일부러 자르지 말고 잎사귀도 천장에 닿지 않게 매달아야 좋다.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인조 잎사귀를 자주 닦아주는 것은 필수다. 이렇게 하면 장사운이 좋아진다. 아이비는 합격운을 떨어뜨린다. 식물이 가까이 있으면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우울감, 무력감 등을 해소하는데 화초 같은 반려식물 키우기가 도움이 된다고도 한다. 화초를 심고 가꾸는 원예 활동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해서 원예 치료라는 말도 생겨났다. 또한 식물은 건강에 이롭다.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공기정화 식물은 새 집의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든다.
음이온 방출, 실내 습도 조절, 미세먼지 제거, 전자파 차단 효과 등 식물을 키움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외에도 많다. 다만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는 잘 골라야 한다. 골든포토스, 으름덩굴, 나팔꽃, 수세미처럼 다른 나무의 등걸을 타고 빙빙 올라가는 덩굴 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발코니나 건물 테라스를 화사하게 연출하는 덩굴 장미도 마찬가지다. 난간이나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 식물은 집안의 길을 왜곡시키고 배배 꼬이게 만든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일이 꼬인다, 되는 일이 없다 라고 하지 않는가. 덩굴 식물이 집안에 있으면 꼬이는 기가 발산되어 재물운과 화목운 그리고 건강운까지 나빠진다. 조심해야 할 식물은 또 있다. 바로 공중거리 식물이다. 최근에는 식물도 인테리어의 일부로 여겨 장식용으로 많이 활용한다. 천장이나 벽면, 기둥 등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 화분을 매달기만 하면 간단하게 운치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공중거리에 적합한 식물이 대개 줄기를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는 덩굴 식물이라는 점이다. 아이비, 러브체인, 스킨답서스, 점란, 호야 등이 이에 속한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줄기와 잎을 아래로 늘어뜨리며 자라는 식물은 보통 떨어지는 음기를 발산하여 자녀들의 시험 합격운을 떨어뜨린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명심하기 바란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한두 개 두는 것은 괜찮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기가 있다. 이왕이면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기가 집안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부잣집에는 수족관이 없다. 정취는 있으나 잘 써야 하는 연못과 수족관. 현대인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그런데 집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기가 존재한다. 이 기는 상황에 따라 행운 또는 불운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집안의 기와 사람의 기가 조화를 이루면 행운이 찾아온다. 반면 두 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기싸움에서 사람이 패한다면 좋은 운은커녕 해를 입을 수도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사람의 기가 주변 환경의 기와 잘 맞을 때 운이 깃든다고 한다.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다. 운이 7알이고 재주나 노력이 3알이라는 말은 성공과 실패는 운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부자 역시 운이 따라야 될 수 있다. 그런데 부자운은 작은 실천만으로도 키울 수 있다. 평소에 안방 욕실 문을 잘 닫고 거실 수족관을 치우면 부자운이 커진다. 또 마당에 물이 담긴 돌그릇을 두면 연못의 정취는 살리면서 찬기운의 해로움은 줄일 수 있다. 정취와 재물운을 살리는 돌그릇. 풍수지리에서는 우물이나 연못을 집안에 두면 가족이 병에 잘 걸리는 등 좋지 않다고 여긴다.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흉가다라는 옛말도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과학 시간에 배운 대류 현상을 떠올려보자. 낮 동안 햇빛을 받아 따뜻해진 마당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 자리를 우물 안에 있던 찬 기운이 올라와 채운다. 그 과정에서 바람이 생긴다. 집 울타리 안에서 찬바람이 쌩쌩 돌고 있는 셈이다. 이 바람은 흉살로 변해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살기가 집안에 도니 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정원 있는 집을 꿈꾸는 사람들은 싱그러운 나무와 예쁜 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작은 연못을 파서 활용점정을 찍고자 한다. 연못이 있으면 확실히 운치가 더 느껴진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집안에 연못을 두는 걸 꺼렸다. 왜 그랬을까? 마당의 기능을 생각하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온다. 농사가 생업이었던 사람들은 집 마당을 작업장으로 사용했다. 커다란 멍석을 깔고 곡식을 말리는 장소도, 콩이나 깨를 탈탈 터는 장소도 마당이었다. 마당에 연못을 만들면 농사일을 할 수가 없다.
요즘은 옛날처럼 마당에서 처리할 일들이 많지 않으나 과거에는 마당에 연못이 없어야 효용 가치가 높았다. 물론 연못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조경미를 살리며 주택 전경을 돋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 연못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주택을 에워싼 담장이 철망형, 창살형, 생울타리 등 통풍형인 경우는 연못에서 발생하는 찬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져 영향을 적게 받으니 연못을 파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돌이나 벽돌로 튼튼히 쌓아 올린 밀폐형 담장은 흉한 기를 사람이 고스란히 받으므로 연못을 만들면 안 된다. 연못을 만들었다면 관리를 잘해야 한다. 연못물은 맑고 깊지 않아야 좋다. 연못물이 탁하고 더러우면 집안의 생기를 앗아가므로 없는 것만 못하다. 위생적으로도 최악이다. 고여있는 연못물이 썩으면 벌레와 모기가 들끓고 악취가 난다. 또한 연못물이 깊으면 찬바람이 도는 집이 되어 가족이 질병을 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래된 한옥은 주요 공간인 사랑채나 안채가 아닌 별채나 집 밖에 연못을 배치한다. 하지만 산수를 즐기고 좋아하던 우리 조상은 연못을 파지 않고도 전통 정원에 물을 끌어들였다. 돌그릇인 석조와 돌절구인 돌확 등을 활용해 작은 돌 연못을 만든 것이다. 최고의 건축물인 조선시대 궁궐에서도 돌 연못을 볼 수 있다. 경복궁 교태전 후원에 조성한 아미산에는 낙하담, 함월지로 불리는 석조가 있는데 이름만큼이나 경치가 아름답다. 현대주택에도 활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다. 아파트 발코니에 석조나 도락을 두고 수생식물을 키우면 이롭다. 배수진을 친 집의 풍수적 단점을 극복할 뿐더러 재물운도 키워준다. 반면 거실 정원을 꾸미면서 작은 폭포와 수로를 설치하면 해롭다. 이때의 수로는 집안에 있는 우물과 같은 개념이다. 수로의 찬 기운이 재물운과 건강운을 막거나 더디 트이게 하므로 흉하다. 찬 기운을 몰고 오는 수족관. 물고기를 반려동물로 키우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수족관이 실내 습도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가습기 대용으로 설치하는 집도 있다. 알록달록한 열대어는 관상용으로 인기 만점인데 활기차게 움직이는 물고기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러한 이유로 거실에 수족관을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수족관은 찬 기운을 내뿜어 집안의 기를 차게 만든다. 앞에서 설명한 우물이나 연못과 마찬가지로 수족관을 거실에 두면 집안에 차가운 바람이 돌아 건강에 해롭다. 서늘한 공기는 사람의 몸을 긴장시키고 밤에도 꺼지지 않는 조명등과 졸졸 흘러내리는 물소리는 숙면을 방해한다. 또한 집안에 물기운이 많으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단 작은 어항은 영향이 작으므로 집안에 둬도 괜찮다. 잘 나가는 집에 꼭 걸려있는 이것. 운을 한꺼번에 끌어들이는 그림. 단조로운 벽면에 그림 한 점이 더해지면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그림이 인기 있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요즘은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그림을 걸어두는 사람이 많다. 다만 어떤 그림을 거느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는 물론이고 사람의 운도 달라질 수 있다. 집안에 부귀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좋은 그림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그림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림으로 풍수 인테리어를 완성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기 그림이 많은 옛 그림은 더더욱 공부가 필요하다. 동양화를 감상할 때 흔히 그림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그림을 문자나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모란꽃, 일명 부귀화 같은 그림 소재가 품은 속뜻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로 변하여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양화에는 화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기가 담겨 있다.
단순히 인물과 자연 풍경, 동식물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놓은 그림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 속 이야기가 운명을 부른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앞둔 사람을 위해 시든 갈대밭에 백로가 홀로 서 있는 그림을 방 안에 걸었다. 여기에는 2번의 과거 시험을 단숨에 통과하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연잎은 보통 10월이면 시드는데 이때 백로는 이미 남쪽으로 날아간 뒤다. 백로와 연꽃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야기로서 그림을 감상하면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 백로 한 마리가 서 있으니 일로이고 연잎이 시들어 열매를 맺으니 연과다. 원래는 일로연과이나 발음이 같은 한꺼번에 연달아 과거에 합격하라는 의미의 일로연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도 합격을 기원하며 대학 입학시험, 입사시험, 승진시험, 전문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의 방에 많이 걸어두는 그림이다. 모란꽃은 북위, 목련꽃은 옥, 해당 화는 당을 뜻한다. 따라서 모란꽃과 목련꽃, 해당 화를 함께 그리면 부귀옥당이 된다. 부귀옥당이란 귀 댁에 부귀가 깃들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모란꽃 그림에는 집안에 부귀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고 모란꽃과 수탉을 함께 그린 그림에는 출세하여 부귀를 누린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야망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나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의 집에 모란꽃과 수탉 그림을 걸어두면 세상에 이름을 크게 날릴 수 있다. 또한 머리가 하얀 새 2마리와 모란꽃을 함께 그리면 부귀백두, 즉 흰머리가 될 때까지 부귀하라는 뜻이다. 이때 반드시 새가 2마리여야 부부가 100년 해로를 한다. 구불구불한 향나무는 장수를 기원한다. 향나무를 구불구불하게 그린 이유는 그 형체가 목숨 숫자와 닮게 하려는 것이다. 향나무는 한자로 백이니 일백백으로 해석하고 나무 형태가 숫자를 닮았으니 곧 백수, 백세를 뜻한다. 숫자 그림은 의도적으로 백세 장수의 길을 뿜어내는 기 그림이다. 그리고 흰 사슴을 향나무와 함께 그리면 온갖 복록을 누린다는 뜻이 된다. 흰 사슴인 백록을 온갖 벼슬을 뜻하는 백록으로 해석하여 백록을 누려라 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걸어둔다.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집안에 감 그림을 걸어두면 좋다. 회사는 수주가 많아져 사업이 번창하고 가게는 손님이 많아져 장사가 잘 된다. 왜 그럴까? 일거리의 다른 말은 일감이다. 또 중국어로 감시와 일사는 발음이 같다. 따라서 일은 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이 많아지는 길을 받고 싶다면 감 그림을 추천한다. 집안에 걸어두지 말아야 할 그림. 집안에 걸어두면 풍수적으로 해로운 그림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랑이가 홀로 있는 그림이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산신과 마찬가지로 숭앙하는 대상이었다. 호랑이 그림이 집안에 있다면 산신령을 모시고 사는 셈이다. 말 그림도 좋지 않다. 말이 찾아오면 성공한다. 말도 성공이라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말 그림을 걸면 성공은커녕 근심만 생긴다. 재물이 도망갈까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또한 정통 풍수에서는 여러 마리의 말이 갈퀴와 꼬리를 흔들며 뛰어가는 그림을 좋지 않게 본다. 뭔가에 크게 놀란 말들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키치도 집안에 걸어둘 그림으로 적합지 않다. 어미 돼지의 젖을 빠는 여러 마리의 새끼 돼지들, 초가집 옆에서 돌고 있는 물레방아, 무릎 꿇은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조악하고 촌스럽다. 언제부턴가 거실이나 침실 벽면에 커다란 가족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두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집은 100호가 넘는 큰 그림을 떡하니 걸어놓기도 한다.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대개 산천이나 정물을 실경으로 그렸거나 화가의 표현이 자유로운 비구상 또는 추상 계열의 작품이다. 한마디로 기가 없는 그림들이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그림. 그림 속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승진, 당선을 부르는 그림. 어떤 선거에서 당선되기를 바란다면 수탉 그림을 집안이나 선거 캠프에 걸어두면 좋다. 수탉이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공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꽃기호 하는 수탉의 울음소리는 높고 귀한 지위에 오른다는 고귀위로 해석된다. 늠름하고 잘생긴 수탉이 쉴 새 없이 고귀위를 외쳐대니 당선운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맨드라미 아래에서 병아리 떼와 논이는 암탉 그림은 벼슬에 벼슬을 더한다는 관상가관의 길을 뿜어낸다. 이 그림은 이미 벼슬길에 오른 관리가 더 높은 지위를 원할 때 걸어두면 좋다. 한마디로 승진운을 부르는 그림이다. 장관이나 기업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책거리인 서가 그림이 효과 만점이다. 그런데 문방사우와 도자기, 화병, 부채 같은 잡다한 물건들이 책과 함께 그려진 책가도는 오복을 기원하는 효과는 있으나 책만 높이 쌓아 올린 그림에 비해 출세운이 작다. 취업 합격을 부르는 그림. 개 그림은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운을 부른다. 갈대밭의 참개 그림은 장원급제, 즉 갑과 합격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갑옷처럼 단단한 개딱지가 갑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개 2마리를 그린 그림은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는 길을 뿜어내므로 취직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은 취업준비생들은 방에 걸어두고 수시로 보길 바란다. 오리 그림 역시 취업운에 도움이 된다. 오리를 뜻하는 압은 세조에 갑자가 더해진 한자로 세중에서 으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수석 합격의 길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다. 버드나무 아래에서 오리 2마리가 유유히 놀고 있는 그림이 있다. 이때 2마리 오리는 이갑으로 향시와 전시 모두 1등으로 뽑히라는 뜻이다. 또 버드나무류는 곧 머물 류이니 필기와 면접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라는 의미다. 자시군을 높이는 그림. 연꽃, 석류, 포도 등을 그린 그림은 자시군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연꽃이 활짝 핀 연못에서 원앙 한 쌍이 놀고 있는 그림은 부부 금실이 좋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귀한 자식을 낳으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석류와 포도, 밭그림도 자손 번창을 의미한다. 석류 주머니에는 씨앗이 가득 들어있으므로 많은 자식, 즉 다자를 상징한다. 포도와 박 역시 자식이 많음을 뜻한다. 이때 반드시 포도와 박은 덩굴에 매달린 모습이어야 한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 기뻐하거나 손자, 손녀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죽순 그림을 선물하면 좋다. 죽순의 죽은 축으로, 순은 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기운을 부르는 그림. 옛사람들은 한지나 비단, 도자기에 있는 글과 그림을 통해 집안의 운기를 북돋고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왜곡된 길을 교정했다. 대표적인 그림이 까치와 호랑이 민화다. 소나무 가지에 까치가 앉아 있고 나무 아래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호랑이가 있다. 원래는 표범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 그림 속 소나무는 새해를, 까치는 기쁜 소식을, 표범은 표범의 표자와 전할 보자의 중국어 발음이 같아서 전한다는 뜻이다. 이 그림을 해석하면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다. 집안에 우환을 잦아 분위기가 침통할 경우 까치와 호랑이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가족이 화목해진다. 수맥을 차단하고 재물운에 좋다고 생각하여 달마도를 거는데 풍수적으로는 효험이 없다. 불교 신자라면 달마도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복을 구할 수는 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은 장미 그림을 꼭 걸어두기 바란다. 장춘화라고도 불리는 장미 그림은 오래도록 젊음을 즐기라는 기원을 품고 있다. 그림에서 좋은 기가 뿜어져 나와 재물운과 부귀운, 출세운 등을 높이려면 해석이 모호한 작품은 멀리해야 한다. 주제와 소재의 상징성이 모호하면 복이 주는 기를 뿜어내는 힘이 약하다. 비록 이치와 구도는 적절치 않더라도 상징성 있는 동식물로 그림의 뜻, 즉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는 작품이 좋은 운을 부른다. 남보기에만 좋은 펜트하우스, 생체 리듬을 깨뜨리는 초고층. 몇 층이 몸에 가장 좋은가? 우리 조상들은 온전한 터에 집을 짓고 살아야 재물이 모이고 훌륭한 인재도 태어난다고 믿었다. 집터의 지기는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초고층 아파트는 지자기 부족이라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지자기는 지표면의 자기장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지구는 자성을 띤 커다란 자석이다. 과학 시간에 자석과 못을 갖고 실험해본 경험을 떠올려보자. 못을 자석 가까이에 대면 못이 자석에 철썩 붙지만 자석에서 멀찍이 떨어뜨리면 못은 움직이지 않는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석의 힘을 많이 받는다. 지구가 자석이고 사람은 못이라고 생각해보자. 사람이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을 때 지자기를 가장 많이 전달받고 공중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지자기를 적게 받을 것이다. 지자기 세기는 보통 지표면에서 0.5 가우스이나 건물 4층 높이에서는 0.25 가우스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큰 나무도 30m 이상은 더 자라지 않는데 이것도 지자기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나무가 자라는 최대 높이가 지자기가 전달되는 높이라고 가정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대략 7층 이하라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그보다 높은 층에 살면 약한 지자기에 맞추기 위해 몸에 있는 자성을 쓸 수밖에 없다.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여러 질병들 중에는 지자기 결핍에 따른 증후군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다. 일본의 의학 박사 나카가와 쿄이치는 자괴결핍 증후와 자기치료라는 논문에서 어깨와 등, 목덜미의 뻣뻣함, 요통, 가슴 통증, 두통, 불면증, 습관성 변비와 같은 질병은 지자기 결핍과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략 10층보다 높은 아파트에서 살 경우에는 건강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